야, 너는 엄마가 쓰던 저 낡은 뒤주나 가져가라. 어머니는 평생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오빠는 그 마지막 상처마저 비웃으며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차가운 외면 속에 오직 딸에게만 전하려 했던 어머니의 진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 눈물 속에 감춰졌던 어머니의 마지막 진심이 공개됩니다. 고요한 공방 안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깨진 고려청자 조각 위로 차연우의 가느다란 손길이 흙먼지를 걷어낼 때마다 죽어가던 사물들은 비로소 희미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좁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집중된 얼굴을 비추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향과 도자기 흙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미술품 수복 전문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죽은 사물에 숨을 불어넣는 손이라 불렀습니다. 수십, 수백 년의 상처를 어루만져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일. 그것은 연우에게 버려진 것들에 대한 연민이자 스스로를 향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한편은 평생 복원하지 못한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사패와 전문가들의 찬사도 단 한 사람의 인정을 대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바로 어머니 이선옥 여사였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시집이나 가라. 낡은 책의 해진 부분을 복원하던 어린 연우에게 어머니가 던진 말은 세월의 풍파에도 바래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연우는 미세하게 움찔하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짜증 섞인 목소리.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우의 손이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른 입술이 바싹 갈라지고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평생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대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연우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함께 마지막일지도 모를 신락 같은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는 따뜻한 눈길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질없는 기대를 품고서 말입니다. 병원 복도를 달려 도착한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선옥은 이미 의식의 저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마치 오래된 도자기처럼 금이 가 있었고 매끈했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오빠 차태진과 새언니 박미영은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침대맡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연기하는 그들의 눈빛은 미세하게 떨리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낀 낡은 금반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연우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우는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와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떠졌습니다. 그리고 연우를 지나쳐 정확히 아들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치 연우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앙상한 손이 아들의 손을 찾아 헤맸고 태진은 과장된 몸짓으로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등에 있는 섬뜩한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고 새언니 미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선옥 여사의 마지막 숨결이 가쁜 기침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전 재산은 아들에게. 그 세 마디가 연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는 듯했고 귀에서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처음이자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곡소리보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연우는 구석에 홀로 서서 애도객들의 위로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없는 자식 취급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한평생 겪어온 어떤 냉대보다도 더 아프고 잔인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우는 영정사진 속에서조차 자신을 외면하는 듯한 어머니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가슴 깊은 곳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밝은 햇살은 연우의 침울한 기분과 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옥 여사의 낡은 집 안에는 탐욕의 먼지만이 자욱했습니다. 오빠 태진과 새언니 미영은 집문서와 통장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도가 아닌 소유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서랍장과 옷장을 뒤지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집안의 공기는 오래된 책과 나무 냄새로 무거웠습니다. 모든 갓나가는 것들을 챙긴 태진은 구석에 처박힌 낡고 거대한 뒤주를 발견하고는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쓰던 낡은 뒤주나 가져가. 그게 내 몫이야. 그 말은 자비가 아닌 모욕이었습니다. 연우의 뺨이 화끈거렸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연우는 상처만 남은 엄마의 유품을 차마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폐기물 업체에 연락해 버려달라고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수복 전문가로서의 오랜 본능이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무심코 뒤주의 표면을 쓸어본 손끝에 예사롭지 않은 나무의 결이 느껴졌던 겁니다. 연우의 손가락이 거칠어진 나무 표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먼지를 닦아내자 희미하게 숨어있던 자수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먼지와 때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운 패턴이 그녀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쌀개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재질, 이음새, 그리고 왕실에서나 사용했을 법한 정교한 자수 문양. 연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조선 후기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궁중 자수함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감정 전문가에게 연락했고 며칠 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 선생님, 이거 국보급입니다. 그 가치는 오빠가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액수였습니다. 연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평생 외면했던 어머니가 남긴 이 유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수십억 원. 뒤주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자 태진 부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유품은
더 이상 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번뜩이는 탐욕이 연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국내 최고가 로펌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우의 손에 들린 서류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뒤주는 특정인에게 증여된 유품이 아닌 공동상속 재산이므로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국보급 유산 상속 분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연우. 그녀의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려댔고 메시지함은 기자들의 취재 요청으로 넘쳐났습니다. 공방 앞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동생이 전문가적 지식을 이용해 순진한 오빠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매도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눈물이 화면 가득 담기는 동안 세상의 모든 비난이 연우에게 쏟아졌습니다. 법정 다툼은 지리멸렬했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공방에서 홀로 뒤주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무 표면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했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는 어머니가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싸늘한 어머니의 눈빛이 꿈속에서도 연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뒤주는 연우에게 영광의 유산이 아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저주의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공방에 홀로 앉아 뒤주를 바라보던 연우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가 격렬하게 떨려왔습니다. 차라리 저들에게 져버리고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고 싶다. 평생을 외면당하고 죽어서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원망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또다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뒤주 표면을 마지막으로 쓸어내렸을 때 무언가 이상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자수함을 차연우 씨에게만 주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재판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기색이 묻어났고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석양빛이 공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우는 소송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수함의 공식적인 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가구를 해체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마치 자신의 상처를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겹 한 겹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상처난 부분을 보수하던 그때였습니다. 함의 안쪽 바닥을 닦아내던 그녀의 손끝에 미세하게 덜컹거리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에 익숙한 그녀의 손끝이 감지한 것은 분명 단순한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공방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특수 도구를 이용해 그 부분을 들어 올리자 먼지 쌓인 나무 바닥 아래로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이중 바닥이었던 겁니다. 연우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에 고이 쌓인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는 누런 기름종이는 마치 오래된 보물지도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연우는 숨을 멈추고 천천히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펼치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바랜 자수 작품들과 손때, 묻은 낡은 바느질 도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세한 꽃무늬와 새의 형상이 수놓아진 자수 조각들은 어머니의 숨은 재능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연우의 손가락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고 낡은 종이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공방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편지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연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짜 목소리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딱딱했으며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태진 측 변호사의 최종 변론은 날카롭고 집요했습니다. 그는 연우를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가족의 슬픔을 파고든 냉혈한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연우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태진과 미영의 표정은 모든 상황을 연우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슬픔에 잠긴 척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미영은 슬쩍 연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연우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무렵 연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정 내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판장에게 새로운 증거 제출을 요청하자 상대 측 변호사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미영은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선옥의 한 맺힌 삶이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접어야 했던 꿈의 좌절이 그리고 아들의 빚쟁이들로부터 평생의 결실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했던 마지막 연극의 전말이 담담한 문장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어리석은 내 오빠와 달리 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아는 아이였다. 내가 대놓고 이걸 내게 물려주면 저 아기 같은 놈이 기어코 빼앗아 헐값에 팔아치울 게 뻔했다. 편지의 내용이 낭독될수록 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미영은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한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진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목소리가 마지막 문장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어미의 마지막 진심을 너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그녀의 목소리가 끊기며 마지막 문장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의 뺨 위로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러내렸고 손에 든 편지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법정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태진 측 변호사조차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진 순간 궁지에 몰린 태진이 이성을 잃고 폭발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라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어머니의 편지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어머니가 편지에 묘사한 탐욕스러운 아들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자수함의 소유권은 딸 차연우에게 있으며 고인이 남긴 편지는 유언의 효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이죠. 재판이 끝나자마자 태진 부부는 무너졌습니다. 특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던 사채 빚쟁이들이 태진에게 몰려들면서 법원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진의 절박한 표정과 미영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법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한 채 연우는 자수함과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외면 속에 감춰져 있던 어머니의 가장 깊은 사랑을, 그 위대한 희생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물려받은 것은 국보급 문화재가 아닌 한 여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몇 달 후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작은 박물관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이선옥 자수 박물관. 입구에는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의 중앙에는 눈부시게 복원된 궁중 자수함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으면서도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은 자수함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는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자수, 유작들이 조용히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어머니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우는 이제 더 이상 미술품 수복 전문가가 아닌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에게 작품의 가치가 아닌 그 안에 담긴 한 여성의 꿈과 딸을 향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법. 그것이 어머니가 연우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때로 눈물이, 때로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물관이 문을 닫은 저녁, 연우는 홀로 자수함 앞에 섰습니다. 황혼의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고 어머니의 자수 작품들은 은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함의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평생 차갑기만 했던 어머니의 손길.
그것은 상처를 주는 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처를 꿰매고 기워 새 생명을 불어넣던 장인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딸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원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복원하는 일 말이죠. 어머니의 자수 위로 연우의 맑은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비로소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연우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